오늘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할 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긴 한데 찬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향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걸, 전체적인 걸 거론할 거거든요. 일단 오늘 미국 3대 이수 플러스로 끝났고 강도가 셌습니다. 최근 반등 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셌고, 어제는 눈치 보기가 열심히 미국 장에서는 눈치 보기 하면서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2% 넘게 올랐고요. 물론 다른 이머징 섹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선진국과 반열에 있는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이 괜찮았고요. 중국은 혼자 나쁜 짓거리, 쓸데없는 짓거리는 다 해놓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던 게 이제 유럽 넘어오면서 강도가 세졌고 미국 넘어오면서 나머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세차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반등이냐라고 하는 건 아직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매수를 한 거는 어제 잠깐 이 얘기는 드렸었죠.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좀 불안정하다 이게. 그런데 보시면 어제를 기점으로, 어제 살짝 머리가 들렸었거든요.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이 연 이틀 계속 상승 강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렸죠. 주식도 모든 것들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불안정하게 베팅이 되고 있는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다. 이거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현상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터닝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추가 매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을 두 가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일단 눈여겨본 거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지표상으로는 물가지수는 유럽에서 나왔는데, 잘 보시면 뭐 전년도기 대비 증감률은 빼고 전월 대비 증감률을 놓고 보면 예측치 수준 정도로 나왔거나, 그죠? 예측치 수준 정도로 나왔거나, 혹은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승 강도는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래도 그나마 상승 강도는 떨어뜨리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일정 수준 조금씩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 약간 예상치를 벗어나긴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CPI 흐름이. 눈에 어제 걸리는 게, 이게 미국의 미시건 심리지수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지수가 안 좋은 건. 물론 뭐 전체 심리지수가 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눈길은 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제 봤던 주요 지표고, 특이한 거는 유가인데, 유가 어제 3% 거의 4% 올랐거든요. 근데 얘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오일프라이스닷컴 기사거든요. 잘 보시면 오일프라이스가 올랐는데 수요가 파괴됐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IEA하고 그 다음에 오펙에서 모두 다 오일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이 점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그 오일 금수 조치를 하는 것이 좀 더 힘을 발휘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렸거든요.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단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 상승 여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추세적으로 지난번처럼 120달러를 뚫고 더 위로, 110달러 훨씬 더 넘었네요. 113달러, 4달러까지 올라갔던 추세를 뚫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생각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셨듯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아직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이 이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난리치는 것처럼 회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좀 더 특이한데요. 또 금값을 보면 이게 어제 장중 온수당 1800달러가 깨졌거든요. 장중 깨졌습니다. 종가는 지금 현재 1809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올 3월 9일, 3월 8일 이 시점에 정점을 만든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정점을 만든 이후에 아랫방향으로 대차게 내려오고 있고,
얘가 왜 내려오느냐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보면 여기 다시 상승하는 달러 가치 때문에 이 금값이 아래로 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가 보라색이고요. 금값이 캔들 차트가 이게 금값이거든요. 여기 짧은 기간 이렇게 여기만 잘라봐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추세가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추세고, 그죠? 금값도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면 이게 정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역외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물론 달러 인덱스 원자재 가격들은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면서 거래나 이런 것들, 물론 다른 쪽 지역에서는 다른 통화로 하니까 원래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는 부분으로 놓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원자재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예를 들면 뭐 1톤이면 1톤, 1kg면 1kg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달러 가치가 그 상황에 내려가 버리면 이 원자재, 변한 게 없는 원자재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 줘야 되겠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원자재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에 맞추기 위해서 표시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원자재나 금 가격이 서로 역외상관관계를 가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세 판단이나 방향 판단을 예측할 때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판단하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렸고,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 부분 하나 더 볼 건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보단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CPI 지수, 이거는 미국의 BLS에서 나온 CPI, 지난번에 나왔던 거의 세부내역이에요. 그땐 세부내역까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오늘 잠깐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료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집에서 해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식자재 용품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걔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외식이겠죠. 이 외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했거든요. 반등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에너지 부분 중에서 연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쭉 줄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줄긴 했는데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이고, 요거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 중고차는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물론 감소세는 줄었지만, 그런데 신차는 오히려 전월 대비 가격 상승도가 훨씬 더, 물가 상승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운임, 교통운임 같은 것들은 급증했거든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신선식품 영역에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다른 여파들, 뭐 예를 들면 식음료, 외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거나, 사람 활동력이 늘어나는 이런 영역 같은 운임 비용들은 뭐 올라갔다거나, 중고차는 떨어졌는데 신차는 올라가고 있다거나, 이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식음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아직 그 안정화되는 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물가 상승의 압력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향후 후반부에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0.5%를 올려서 5월달에 금리가 1%에 올라왔는데, 연준은 빅스텝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남은 연준이 6월, 7월, 9월, 11월, 12월 총 5번이나 남았어요. 5번이나 남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빅스텝을 5번을 한다 그러면 2.5%거든요. 그럼 지금 1%니까 맥스로는 3.5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거긴 하지만, 이게 무슨 걸,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지금 이게 요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요 빨간 거는 기준금리입니다. 요거는 CPI거든요. 근데 이 CPI가 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3%라고 하는 국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닙니다. 과거 추세의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보면.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장단기 금리의 예대 마진이 상당히 빠른 폭으로 줄거든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준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고자 하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예대 마진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황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이제 10년 국채가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경기수축은 모든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경기수축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한계점에 봉착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수축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경제 규모가 더 많이 쓰는 게 계속 반복돼야만 그게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그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고 신용 붕괴가 일어나서 경기가 수축한다는 이런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계 기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잘 도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한계 기업이나 관계가 점점점 늘어나서 그 신용 팽창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전체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을 계속 외부로 대출해 주는데 약간 주춤해지는, 그래서 대출 태도를 계속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게 되면 뭐 3.5까지 이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가면 연체율 증가 부분에 대한 우려성도 있고, 그로 인한 대출 태도의 감소, 그러니까 대출 태도가 좀 강력해지면서 대출 신용 자체가 팽창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불안정성을 띠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금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 가격은 그러니까 급으로 도망가기 가자니 얘가 추세가 힘을 잃고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채권으로 가자? 채권으로 가자는 생각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채권 가격이 지금 3%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채권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장기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대는 사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수준 정도의 정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4%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얘가 4%를 가거나 그 이전에 그 IT 버블 때 있었던 수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IT 버블 때 수준은 5%대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4%를 넘어서 올라가는데 한 5%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1%에서 2%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1% 움직이면 듀레이션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0% 하락한다는 뜻이고, 2%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듀레이션 포함하게 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채로 간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으로도 안 되겠고, 채권으로도 안 되겠고, 국채로도. 그러면 어디로? 달러로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달러 가치를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달러 가치가.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러 가치가 왜 계속 올라가는가? 지금 현재 글로벌 주요 큰 경제구역 안에서 중국, 그 다음에 유로존, 미국 중에서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긴축으로 가 있고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긴축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7월이면은 빠르면 긴축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긴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 압력 때문에. 중국은 긴축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지금 자체가 좀 버거운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 달러, 유로나 이런 쪽에서 긴축으로 터닝하게 되면 이 상승 강도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올라온 수준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수준 박스권을 이뤘던 수준의 정점은 깼거든요.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얘가 이 직전 2000 IT 버블 붕괴 직전에 있었던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 ECB 쪽에서 긴축을 하게 되면 이 달러 가치의 상승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일로 간다고 해서 먹을 만한 게 이렇게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현금으로 두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그런 상황으로 있다면 향후에 후반부에 일어나는 경기 사이클에서 과연 먹을 수 있는,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가장 매력적이냐?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주식이 매력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긴 한데요. 문제가 뭐 경제 상황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세 가지의 변수를 지금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 가지는 불합리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변수고요. 한 가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변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푸틴이고 하나는 시진핑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만약에 뭐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 일단 다른 지역을 침공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큰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전면전으로 다 일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대규모로 군사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전면전을 다른 지역으로 확전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진짜 천연가스를 잠가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속칭 그거죠. 너하고 나하고 동반으로 그냥 다 뭉개지자, 이렇게 서방 세력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폭증하겠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그거는 뭐 완전히 경제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짓누를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나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상하이 쪽은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일단 뉴스 보도로 나오고 있고, 베이징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상하이하고 베이징이나 이런 한 번의 차례가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오미크론 상황이 해소가 된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불합리한 변수들은 계속 작동하게 되고, 합리적인 변수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변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하고 작동하는 부분은 급격한 변동성을 주지 않는 형태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행보는 일단 가시적으로 눈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개가 합리적으로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있는 앞에 있는 변동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CPI,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CPI 지수는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강도가 약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전부 다 가게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거든요.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구매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욕구가 약간 감소하는 이런 패턴이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금리 비용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나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동이 제품 구매에 대한 압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이자 상환에 대한 압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돌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단기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 상환 압박이 커지면 한계 가계 기업들이 연체율을 올리게 될 거고, 이자 마진율이 이렇게 박해지기 시작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좀 더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심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 팽창의 강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품 가격,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재화와 상품의 가격이 높은 것 때문에 수요에 대한 탄력은 떨어지고, 신용 팽창을 통해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신용 팽창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면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막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릴 때 주식 정점이 좀 빨리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거다. 봄께 뭐 3, 4월 뭐 늦으면 5월. 근데 상황이 뭐 잘 풀려나가면 내년 하반기가 경기 수축 국면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물가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데보다도 악화되는 과정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번 저점에서 흔들려서 잡는 것들에 대한 상승 탄력을 이익으로 회수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가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제 조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추구 전략을 하는 그거에 맞춰서 추구 전략을 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변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하락 강도가 좀 강해진다거나 그러니까 밑으로 좀 빠르게 빠진다거나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겠죠. 강도가.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하고 상하이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문제가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대규모 기업, 대규모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봉쇄하는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하면 거기에 푸틴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뭐 예를 들면 가스를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잠가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면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경기 수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뒤로 밀려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 강화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경제지표라고 생각하면 저는 추세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게 고용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연체율하고 은행의 대출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러니까 신용 팽창의 영역하고 고용지표하고 미국의 PCE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가계소비 지출 이 영역일 거예요. 실제로 금리 인상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신용 팽창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격 인상, 재화나 용역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 실제로 가계 소비나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영역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이제 그것이 가계나 이제 그 기업의 물가로 인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경기가 정점 부분에 다다른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때는 이익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포지션을 축소해서 위험을 줄이는 그런 포커스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되면 거기서 우리가 백기사로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일 때 그 위험한 상황을 커버하고 주식시장을 바닥을 치고 올리도록 만드는 액션을 취하는 게 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백기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확장 초반 부분에서 올라올 때, 경기 확장이 초입에서 올라올 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는 연준이 백기사로 들어와서 립서비스를 하면서 주식시장 밀어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연준이 백기사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없고 흑기사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패턴인데 그나마 백기사로 등장을 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예를 들면 빅스텝으로 가던 걸 뭐 베이비 스텝으로 바꾼다거나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 영역이지 완전히 떠받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를 줄이거나 혹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완화 정책을 해서 떠받칠 수 있는 여력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움직여야 될 상황이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이미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 뉴스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이 일거리 손님들은 많은데 서비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활동량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계속 활동량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틴이 가스를 잠근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나서 가을 요때로 접근하고 겨울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상당히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뭐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이동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향후에 변수로 작동할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의 신용 팽창하고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푸틴 혹은 시진핑이 그 완전히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은 호전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을, 겨울 이때 접어들 때 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모니터링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